윤리와 사상 듣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으로 오랜만이죠. 우리 오프라인 수업, 등교 수업으로 마지막에 4단원까지 하고 끝났어요. 4단원이 민주주의와 시민 파트 해서 시민불복종 부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났고요. 5단원 자본주의는 시험 범위에서는 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은 일단 온라인 수업에서 제외하고 6단원 평화와 세계시민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세계시민. 평화와 세계시민. 오늘 이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교과서로는 204쪽부터 20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06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고 평화의 의미, 그리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즉 평화를 보는 관점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05쪽 평화의 의미, 갈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평화의 의미를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의 의미. 보통 우리 평화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평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전쟁이나 싸움이 없고 싸우지 않고 고요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통의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의미가 소극적 평화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직접 때리고 부수고 이런 폭력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평화의 의미는 갈퉁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갈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평화로는 평화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필요하다. 기존의 평화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평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한 게 소극적 평화에 더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빈곤, 억압, 차별 등의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폭력도 없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상태, 그래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실현된 그런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퉁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 평화와 같이 모든 종류의 폭력이 부재한 상태,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퉁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폭력의 종류를 좀 제시를 하는데 먼저 가장 크게 직접적 폭력과 그리고 간접적 폭력으로 나눴어요. 직접적 폭력, 그리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속하는 간접적 폭력으로 폭력을 나눴고요. 자, 여기서 이 직접적 폭력이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 신체적 폭력, 그리고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로서 하는 폭력, 욕설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직접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신체적 폭력에는 당연히 전쟁, 테러 이런 물리적 폭력도 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간접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때리고 부수고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먼저 그 간접적 폭력 중에서 구조적 폭력은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을 뜻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폭력, 그것이 구조적 폭력이고요. 문화적 폭력이란 마찬가지로 간접적 폭력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회에 뿌리 내린 편견이라든지 이전부터 내려져 오는 그런 편견에 찬 문화, 폭력적인 문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폭력이나 어떤 편견과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뿌리 내린 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폭력적 문화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부장적 문화라던가,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을 하지 않죠. 또 뭐 인종차별적 문화라든지 아니면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도 다 문화적인 폭력, 그 폭력적인 문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갈퉁이 그러면 본 평화는 이런 모든 폭력이 다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전부 없는 상태가 바로 갈퉁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다. 갈퉁이의 생각에 이게 전부 다 없으려면 어느 하나만 따로 떼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폭력들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를 없앴다고 해도 다른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이 슬금슬금 기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열심히 직접적 폭력을 없애자, 전쟁, 테러, 그리고 직접 때리는 거, 이런 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자, 근절하자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라졌어. 근데 그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인 폭력이라든지 문화적 폭력은 남아있는 거야. 문화적 폭력,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 문화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생각하기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인종은 피부색이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랑 같은 인간 아니잖아, 때려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문화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없앴다고 생각했던 폭력이 다시 슬금슬금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평화의 구조, 그리고 평화적인 문화 역시 구축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조기에 평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평화에 대한 교육을 좀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자, 이게 갈퉁이 말한 문화의, 아니 평화의 의미였고요. 진정한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다 유기적으로 이런 평화적인 구조와 문화 역시 구축해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평화를 보는 관점, 특히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국제평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국제평화를 보는 관점, 대표적인 관점 두 가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자, 먼저 현실주의는 우리 선생님, 내가 그 무슨 주의라고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를 굉장히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현실주의는 뭘까? 그래, 간단히 말하면 현실을 가장 중시하는 관점이겠지. 그러니까 이 맥락에 맞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국제평화를 볼 때 마냥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혹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철저하게 감성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서 국제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보는 관점을 말해요. 자, 그런 것을 현실주의라고 하고요. 국제평화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면 보통 마키아벨리나 홉스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자, 둘의 공통점은 뭘까?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본성은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기대어서 우리가 착하게 굴며 노력을 하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애초에 국가란 뭐 어떤 원대한 목적을 가진 단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철저하게 생존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에 불과하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래요. 우리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이거 배웠잖아. 자, 인간이 왜 자유로운 자연 상태를 포기하고 권리를 전면 양도까지 해가면서 왜 사회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 이유가 뭐야?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내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이지.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국가가 생긴 목적 자체가 개인의 그냥 생존과 안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공동체인 국가끼리의 서로의 사이라던가 어떤 뭐 그런 국가 간 서로 존중이라던가 이런 이상적 가치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들, 각각의 국가들,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다 주권 국가들이죠. 이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를 지니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 자, 우리 각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이 있죠. 법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의 상위에 있는, 그래서 나라를 포괄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야 할 그런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근데 현실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주권 국가가 최고의 그 단위이지, 국제사회에서의 최고 단위이지, 이 나라 이상, 주권 국가 이상의 어떤 법이나 공통의 법이나 기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적 권위가 없다. 그러면 이런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평화는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을까? 평화는 경쟁하는 국가 간에 대등한 힘을 보유하거나 군사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맞출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평화라는 것은 오직 대등한 힘을 보유하거나 세력 균형을 맞출 때만 실현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세력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야.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롤 같은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먼저 공격을 들어가? 딱 봤을 때 내가 상대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먼저 공격이 들어가죠. 근데 봤을 때 이제 뭔가 엄청 비등비등하고 지금 해봤자 서로 딜 교환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각이 안 나와. 그러면은 쉽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상황을 보죠. 상황을 보고 좀 더 일단은 나의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서로 사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두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보자. 이 A 세력과 자, 잠깐만. 이 A 세력과 B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둘은 서로 싸우는 중이야. A와 B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서 싸우는 중이야.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섣불리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공격을 하게 되면 내가 질 수도 있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 근데 봤을 때 상대가 나보다 훨씬 만만해 보여. 힘이 훨씬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의 힘이 훨씬 더 커지면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주의의 생각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대립하는 두 입장이 혹은 두 국가, 두 세력이 서로 같은 만큼의 힘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대. 자, 여러분, 균형이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저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는 상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세력 균형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의 세력이 다른 한쪽보다 커지지 않고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세력 균형이라고 해요. 결국 현실주의에서 평화의 핵심은 이 세력 균형인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냉전이라고 들어봤니 혹시? 세계사에서 막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콜드워라고 해서 냉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계가 대표적인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죠.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그리고 지금은 해체됐지만 소련을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두 세력이 대립을 했었어요. 자,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서로 사상이 다르고 서로 막 이기고 싶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둘의 세력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이야. 자, 만약에 소련이 사회주의 계열 소련이 다른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막 추가적으로 몇 나라 끌어들였다고 해봐.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쟤네 세력이 커가는 걸 보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미국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뭐 군사를 훈련시켜.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 그러면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질 수 없지 하고 우리도 세력을 키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의 균형이 맞춰진 거야. 그 과정에서 물론 이 평화는 영원하진 않지만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세력 균형이 생기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됐다는 거죠. 현실주의에서는 평화는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봤어.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그렇게만 본 거죠. 자, 이러한 현실주의는 명확하게 한계를 가져요.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이런 정세는 세력 균형이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이런 정세는 항상 변하지. 즉 국제사회의 유동성 때문에 확실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즉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한 거야. 자, 또 현실주의의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아까 말하기를 주권국가보다 위에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봤잖아. 근데 실제로는 유엔과 같은 그런 비정부기구나 그런 기구가 세계평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주의는 국가가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 굉장히 막 비윤리적인 행위, 일본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한테 자행했었던 그런 비윤리적 행위마저도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자, 여러분 마키아벨리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는 어떨 때는 비도덕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대. 뭘 위해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도덕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정치와 도덕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진짜 심하게 비윤리적인 행위마저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게 현실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주의와 조금 반대되는 관점이 있는 국제평화를 보는 시선, 이상주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주의, 국제평화를 보는 또 다른 관점, 이상주의. 자, 이상주의란 현실주의와는 다르게 인간의 본성을 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그런 이성적 존재라고 봐요. 인간은 마냥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선하고, 때론 선하고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존재라고 봐. 그렇다고 홉스나 마키아벨리 현실주의적 입장이 인간을 비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 홉스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만 따진다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상주의에서는 여기서 이 이성적 존재라는 거는 어떤 좀 더 선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상주의에서는 개인 관계에서 통용되는 도덕 원리가, 혹은 국내 정치에서 통용되는 그런 도덕 원리가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 친구 사이에,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거나 친구를 배려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그런 도덕 원리들이 있을 거야. 이런 도덕 원리가, 혹은 국내 정치에서 통용되는 이런 도덕 원리가 국제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충분히 다른 나라가 힘들면 도와줘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죄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침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 원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을 이러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평화가 실현 가능하대요. 국제사회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은 선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존재고, 인간이 따르는 도덕 원리를 국제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전쟁, 분쟁,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분쟁과 갈등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제도에서 이러한 분쟁 및 갈등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인간 본성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잘못된 제도 때문이면, 분쟁을 멈추려면, 분쟁과 갈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갑자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니네 나라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뜯어 고쳐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총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아까 현실주의에서는 주권국가 이상의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봤지만,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기능을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기능을 신뢰했어. 그래서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런 이상주의에서도 명확하게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과 국가 간 대립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지. 물론 인간은 선한 측면이 있어. 하지만 이거를 나라와 나라 사이로 확대시켜 보면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똑같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너네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본 적 있어? 일본 사람들 되게 말 엄청 사근사근하게 하고 외국인한테 진짜 친절해요. 개개인들은 다 그래. 근데 일본 사회,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죠.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하잖아. 자, 이게 일본인데 개개인들로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개개인들 보면 친절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라이놀드 리브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껍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 착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야. 즉, 자,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착하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죄 없는 다른 국가를 충분히 이 관계에 따라서 침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가 간 대립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고요. 또 이제 실제로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아까 이상주의에서 언급한 국제법과 같은 것은 실질적 효력 및 구속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자,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우리 이런 것을 국제법으로 통과시키자. 죄 없는 나라를, 잘못하지 않은 나라를 침략하면 벌을 받는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막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동의해서 법이 결성이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엄청 제일 강한 나라, 뭐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나는 동의 안 하는데?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된 국제법이 실효성이 있을까, 얘들아? 아무리 많은 나라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나는 안 따를 건데 해버리면 이거를 너 근데 국제법 어겼는데 따라야 돼, 아니면 너 불이익, 이렇게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뭘로 강제할 거야? 공통의 그 공권력이 없잖아. 국제사회에서 응징에 강할 수 있는 그 군대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충돌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공권력, 군대나 뭐 이런 강제력이 있을 때만 효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효력이 있기가 힘들다. 이거를 그 나라의 지도자나 나라에 속한 개개인들의 착한 인성에만 기대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라는 게 이상주의에 대한 한계이고요. 자, 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이제 잠깐 봤는데, 추가적으로 학습지 뒤로 넘겨서 이상주의에 속하는 또 대표적인 학자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는 대표적인 이상주의자,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상주의자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주의에서 가장 한계로 지적을 받았던 거는,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평화, 즉 세력균형을 통해서 달성하는 평화는 일시적이라고 했지. 근데 일시적인 평화는 칸트의 생각에 평화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눈치 보거나 세력균형에 막 신경 쓰지 않고 안심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영구평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게 이 영구평화론이고요. 칸트는 그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조항을 공통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 확정 조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이제 칸트의 생각에 확정된 그런 조항들을 말해. 자, 첫 번째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 정체에서만 개인들이 자유롭고 또 정치에 참여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인간의 선한 이성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공화 정체 내에서만 그럴 수 있다고 봤어. 그래서 첫 번째로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대. 자, 이때 국가들은 서로 막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에 거의 종속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돼요. 자유로운 국가들 간에 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이 제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확정조항 마지막으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낯선 땅에 갔을 때,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낯서니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 나라의 규칙을 살짝 어길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 나라에서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고, 최대한 그 나라의 국민처럼 보편적인 그런 우호 조건에 따라서 우호적으로 최대한 대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 확정 조항으로 충분한 연구 평화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조항이 될 수 있는 예비 조항들인데, 이거는 교과서 206쪽 왼쪽 하단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갖고 온 거고요.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 냅둔 채 맺은 평화 조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어떠한 독립국가도 타국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즉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대. 자, 이 말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한테 아무도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쟁과 관련된 어떤 돈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4번 조항, 예비 조항이고요.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이 만약 일어났다면 이러한 비열한 음모를 해서는 안 된다. 등등등 이런 게 예비 조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전반적인 내용은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봐두세요. 자, 그래서 평화와 세계시민 평화의 의미, 그리고 현실주의, 이상주의와 칸트의 연구 평화론까지 봤는데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이제 주로 서양의 관점이야. 서양의 평화에 대한 관점인데요. 우리 잠깐 동양의 평화에 대한 관점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길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 그 시대별로 그리고 당파별로 그 외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자, 동서양의 평화 사상, 주로 이제 유교에서는 평화는 화평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화평이란 크고 다른 대립이 없어졌다는 뜻의 화, 그리고 이러한 대립들이 사라지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었다는 뜻의 평, 화와 평이 합쳐진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상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유교에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 뭐였지 얘들아? 우리 그런 사회 대동사회라고 했잖아. 이 대동사회 역시 사람들 간의 화합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사회로, 어느 정도냐면 간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도둑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막 문 안 잠그고 나와도 아무도 남을 안 훔쳐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해요. 사람들 간의 화평이 잘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웃 국가와 전쟁 없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시민주의와 해외 원조에 대해서 보고 윤리와 사상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수업 마무리하고요. 기말고사까지 진도가 끝나고요. 여러분은 앞에 내용 복습하고 학습지 계속 보고 하면서 기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